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남편하고 아기 한 명 키우며 살고 있는 세 식구의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딸은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원래 제가 회사 다니다가 출산하고 나서 휴직계를 몇 년을 냈었어요. 회사에서 먼저 복직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육아휴직하면 복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잘된 일이죠. 딸도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고 말도 알아들으니까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복직을 했습니다. 유치원이 오후 3시 정도에 끝나요. 그럼 제가 데리러 가지 못하는데 그런 저를 대신해서 딸을 데리러 가시고 제가 퇴근해서 다시 딸을 데리러 갈 때까지 딸을 보살펴 주시는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 계세요. 바로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남편 21살에 먼저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아들만 보고 사시다가 손녀를 보신 게 정말 행복하시대요. 제가 휴직하고 있는 중에도 틈틈이 오셔선 집안일 다 해주시고 아기 봐주세요. 지금도 주말에 내가 유진이 볼 테니까 너희들은 데이트 좀 하고 와라 하시면서 딸을 돌봐주십니다. 사실 아버님도 아직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님 하시는 일이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세요. 자기가 원한다면 일할 거리들을 집에 가져와서 재택근무로 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딸을 이렇게 돌봐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일하시는데 시간 뺏고 쉬실 수 있는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제가 달마다 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펄쩍 뛰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원래 아빠들은 딸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길 바라는 거야. 내가 손녀딸 재롱 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딸내미 힘든 거 덜어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무겁게 가지지 말어. 아버님 말씀에 저도 가슴 한켠이 찡해졌어요. 저랑 아버님은 아버님 말 맞다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기보다는 정말 아빠와 딸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님도 진짜 딸처럼 저를 대하세요. 저와 아버님이 이런 사이가 된 계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아버님과 저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이전부터 특별하고 깊은 인연으로 만났었던 사이예요. 남편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버님과 먼저 알았었죠. 저는 외동딸입니다.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 사이도 좋으셨고 두 분은 바쁘셨지만 하나뿐인 딸이라고 제게는 뭐든 다 퍼주시는 분들이셨어요. 주말에는 쉬는 시간 아끼셔서 절 데리고 나들이 가시고 잘못을 해도 부드럽게 타일러 주시는 그런 선한 분들이셨죠. 그러나 저희 가족에게 슬픔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빠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10살 때였어요. 아빠가 그 무렵에 배가 아프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식이 잦아서 그런가?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화불량이 오는가 보네. 하시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거나 가스활명수 한 병 드시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때 빨리 병원을 갔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아빠가 병원에 가시게 된 건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지시고 난 후였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셨는데 먹고 속이 좋지 않으셔서 화장실에서 개워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피를 울컥 토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해요. 그걸 회사 동료분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병원에서 정밀검사와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고 그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직 딸이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위암이라니 다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날부터 아빠는 바로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항암 치료는 그 치료보다 약의 독함과 부작용이 정말 고통스러운 치료입니다. 더군다나 위암이셔서 먹는 것에도 극도의 제한이 걸려서 정말 힘들어 하셨죠. 아빠는 몇 달 새에 살이 15kg 이상 빠지시고 저보다도 더 말라가셨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졌다가 누래졌다가를 반복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암 환자들처럼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아빠는 엄마에게 자신의 머리를 밀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삭발을 한 아빠의 모습을 본 날 아빠는 저를 놀라게 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빠 빡빡머리다. 빡빡머리 웃기지? 하고 농담을 건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빠가 머리를 밀고 나자 우리 아빠가 정말 암에 걸렸구나 라는 게 실감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당연히 회사에도 잘 못 가셨죠. 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하시라고 하셨지만 투병 중에 어디 쉬운 일이었겠어요. 결국 엄마가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다행히 엄마 회사도 꽤 큰 회사라 엄마는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신 대로 벌 수 있었어요. 병원비도 보험과 모아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 비용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와주셨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치료받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늘 위로했죠. 아빠는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어요. 위를 반 이상 드러내는 끔찍한 수술과 독하디 독한 항암 치료를 건디시면서도 늘 저를 챙기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아빠였어요. 이미 중기를 넘어선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빠가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들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투병을 하셨죠. 모든 의료진이 놀랄 만큼 기적적으로 3년을 버티셨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될 때까지요. 하지만 그 해를 넘기지 못하셨어요. 제가 아빠에게 아빠, 내 졸업식 꼭 와야 돼. 초등학교 졸업식은 유치원하고 달라. 꼭 엄마랑 같이 와야 해. 라고 늘 신신당부했고 아빠는 갈게. 아빠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 라고 웃으며 대답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그렇게 해줄 줄 알았죠. 제 졸업식을 한다라고도 2주 정도 남긴 때 아빠는 결국 힘든 투병을 끝내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제 졸업식에는 오지도 못하시고요.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빠를 잃은 저는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대범하게 장례식 전체를 지휘하셨어요. 엄마 속도 속이 아니었을 텐데. 화장할 때는 엄마도 못 참으시고 탈진할 때까지 우셨어요. 아빠는 그렇게 작은 항아리에 담겨서 낙골당에 안치되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저도 정말 힘들었죠. 엄마가 저를 일으키시려고 애쓰셨어요. 엄마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딸을 홀로 건사하셔야 할 처지가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슬픔을 누르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술을 못 하시는데 혼자 그러고 계셔서 많이 놀랐죠.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민주야, 아빠 많이 보고 싶지? 엄마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도 정말 힘들어. 그런데 아빠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민주 마음 아직도 너무 힘든 거 엄마가 알아. 엄마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같이 노력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리워하자. 엄마 이제 혼자지만 민주 정말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제 우리뿐이잖아. 우리 정말 둘이 잘 살아보자. 엄마는 이제 민주만 바라볼 거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나 혼자만의 아픔만 생각했구나 싶어서 죄송한 마음에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그날 엄마랑 껴안고 울고 나서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했죠. 아빠는 떠났지만 엄마 말대로 아빠가 바라는 건 저와 엄마의 행복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집안이 아주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진 않았지만 엄마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어요. 원래 야근은 안 하시던 분이셨는데 종종 야근도 하셨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벌어 저축해야 해 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생긴 변화 중 하나는 핸드폰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엄마랑 같이 그렇게 울고 난 다음 날 엄마는 제가 하교하자마자 바로 핸드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서 사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을 지금처럼 다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이제 너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때도 더 많을 거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단축번호 1번에 저장해놔. 라고 하시며 사주셨어요. 핸드폰을 사고 나서 저는 아빠가 생전에 쓰시던 핸드폰 번호를 저장했어요. 아빠라고요. 핸드폰을 사기 전에는 아빠가 계셨었지만 나는 절대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걸 일은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을 마치는 시점을 앞두고 있었죠. 겨울 방학식이 있던 날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곧 아빠의 첫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빠가 보고 싶고 더 힘든 마음에 핸드폰을 들고 아빠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요. 아빠, 오늘 방학했어. 아빠는 잘 있어? 하늘에서 잘 보고 있는 거지? 나 개근상도 탔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더 잘할 거야. 엄마도 잘 챙길 거고. 아빠 많이 보고 싶고 정말 사랑해.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1시간이 조금 넘었을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빠에게서 답장이 온 거예요. 우리 딸 개근상 탔어? 대단하네. 다른 상보다 개근상이 훨씬 대단한 거야. 아빠도 우리 딸 옆에서 축하해주고 싶고 많이 보러 가고 싶다. 그래도 언제나 아빠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사랑한다 내 딸. 정말 핸드폰에 귀신이라도 붙은 줄 알았습니다. 놀라서 손까지 떨었어요. 아빠는 분명 돌아가셨고 화장하는 것까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씩 파악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아빠 번호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왜 낯선 문자를 보고도 아빠인 척 이렇게 답을 해준 것인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궁금증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답장을 보고 정말 아빠가 보내준 것 같은 기분에 설레고 두근거렸었거든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보내준 답장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아무에게도, 심지어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는 저만의 비밀 문자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 후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아빠, 나 방학 숙제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요. 그러자 답장으로 그랬어 우리 딸 숙제하기 힘들겠다. 그래도 힘내. 아빠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이라고 왔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도 흘렸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있을 때, 행복한 일 있을 때, 아니면 그냥 일상 속에서라도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에게. 아니, 아빠가 되어주시는 그 누군가에게요. 그럼 언제나 늘 따뜻한 답장이 날아왔어요. 아빠, 나 오늘 고등학교 원서 접수했어. 아빠, 오늘 나 생일이라고 엄마가 초콜릿 케이크 사왔어. 아빠, 엄마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했다고 돈 더 받았대. 등등 정말 아빠에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문자는 해가 바뀌어도 제가 고등학교를 가서도
몇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심지어 첫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에는 제 생일날에 그 번호로 먼저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아빠가 너무 사랑해.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힘든 것도 점점 덜해졌고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축하 문자를 받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아빠와 문자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제가 봉사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미술계통 전공인지라 병원에 가서 중병에 걸리신 환자분들께 그림을 가르쳐드리는 봉사활동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연상이었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주는 봉사를 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죠. 그 사람이 먼저 제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고 저도 그 사람이 싫지 않아서 연락을 하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같이 병원으로 계속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주말이나 휴일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혼자 혹은 남자친구와 같이 병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특히 암에 걸리신 어르신분들이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이 좋았어요. 애초에 제가 환자분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도 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빠 생각이 나서였거든요. 어느 날 남자친구랑 같이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저는 암병동에, 남자친구는 소아암 병동에 있다가 끝날 시간에 노비루마와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남자친구의 눈이 새빨갛게 부어있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니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해서 오래 봐왔던 여자아이 한 명이 오늘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봉사활동 오기 시작한 그때쯤부터 있던 아이였어. 오랜 시간 동안 강하게 잘 견뎌줘서 꼭 맞는 골수이식 받고 완치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동생 생각나. 우리 동생도 그렇게 아팠었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동생 이야기를 들은 때가요. 나 사실 외동아들이 아니고 여동생이 있어. 너랑 동갑이야. 그런데 백혈병으로 어릴 때 죽었어. 뜻밖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남자친구는 울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어요. 동생이 10살 무렵부터 이상하게 팔다리에 멍이 많이 들기 시작했었어. 덜렁대거나 잘 넘어지는 애가 아니었고 동생도 자고 일어났는데 멍이 들어있어. 왜 이러지? 하고 신기해했어. 그러다 멍이 점점 늘어나니까 결국 병원에 데리고 가봤는데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갔었어. 그런데 백혈병이라더라. 그게 백혈병의 전조 증상이었던 거야. 동생은 맞는 골수가 나올 때까지 끔찍한 항암 치료를 견디면서 3년 가까이 투병했어. 머리가 너무 빠지니까 삭발을 해야 했는데 절대로 그건 싫다고 엉엉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서네. 착한 아이였어. 항암 치료하면서도 엄마 아빠 걱정만 했었거든. 그러다 결국에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어. 동생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집이 힘들었었어. 엄마도 동생이 떠나고 나서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었어. 그래서였는지 엄마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심근경색이 오셔서 돌아가셨어. 아빠는 아직도 엄마랑 동생 사진을 곁에 두고 주무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끔찍한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버리는 걸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에게 제 아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아빠가 암 판정을 받고 괴로운 항암 치료를 견뎌내고 꼬챙이처럼 말랐던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아빠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이야기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 간 우리 아빠랑
오빠 동생을 위한 최선의 길일 거야. 우리 열심히 살자. 두 사람은 떠났지만 아직 여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처럼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는 있잖아. 저는 남자친구를 그렇게 위로해 주었고, 남자친구도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어머니랑 둘이서 고생이 많았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난 후 저와 남자친구는 더욱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2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에 저는 남자친구에게서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결혼하겠다고 승낙했고요. 결혼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시켰어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라고 말은 했었는데 엄마에게 인사시켜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엄마가 먼저 데려오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 엄마는 네가 준비되면 그때 소개시켜줘. 라고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어. 엄마한테도 인사시켜주고 싶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래? 잘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한번 데리고 와봐. 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집에 들어와서 엄마와 짤막한 인사를 나누자마자 곧바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민주 키우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민주 같은 여자랑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머니도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시면서 민주랑 같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엄마는 곧바로 이 친구 괜찮은 친구네 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바로 상견례 날짜 잡고 빨리 준비하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 결혼을 추진하셨죠. 그 다음은 아버님이었어요. 저는 한껏 긴장한 상태로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아버님은 체구는 작으셨지만 온화한 인상이셨고 저를 웃으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랑 저는 하루하루 피곤하지만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외동인 상황이었고 양가 부모님도 한 분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단비조차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모아뒀다가 엄마랑 아버님 여행이나 한번 보내드리자고 말을 했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나하나 하던 중 청첩장을 받게 되었어요. 주위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늘 저에게 아빠의 마음을 알려주었던 그분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분께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가능하다면 결혼식에도 초대를 하고 싶었어요. 직접 얼굴을 뵙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힘든 시절을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요. 그래서 아빠가 결혼식에 와줬으면 해서요. 청첩장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라고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해? 정말 축하해. 좋은 사람한테 가는 거지? 아빠도 너무 궁금하네. 그래, 아빠도 우리 딸 청첩장 한번 구경하자. 라고요. 그렇게 저는 10년이 훌쩍 넘어서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는 꽃다발을 준비해서 갈 거니까 그걸 보고 찾으라고 하셨죠. 카페를 둘러보는데 한 테이블에 시선이 멈추는 거예요. 구석진 곳에 있는 테이블이었는데 위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의자에는 정말 저희 아빠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한 분 앉아 계셨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남자친구의 아버님, 그러니까 제 예비 시아버님이셨거든요. 아버님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핸드폰 문자를 들어보이면서 혹시 아빠? 라고 한마디를 꺼냈어요. 아버님은 눈물을 보이시면서 민주가 내 딸이었구나. 민주가 내 딸이었어. 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신기한 상황에 저도 아버님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 딸, 그렇게 아픈 것만 보다가 피척 마른 창백한 모습으로 보내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너에게서 문자가 온 거야.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에게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 혹여나 내 마음에 괜히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는 너무 행복했어. 아파서 먼저 간 우리 딸이랑 다르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 같아서 그것도 행복했고 그런데 그 아이가 너였다니. 저는 아버님을 꽉 안아드리면서 아빠, 고마워요. 아빠도 내 아빠예요. 지난 시간 동안 힘들 때마다 아빠의 문자를 보면서 힘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로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엄마와 남자친구도 정말 놀랐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딸을 이렇게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죠.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그 후로도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빠 하면서 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그쪽을 훨씬 더 좋아하시고요. 하늘에 계신 아빠가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다음 세상에 있다면 우리 아빠, 저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아빠까지 다 함께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놀고 싶네요. 앞으로 남편이랑 둘이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부형이 된 40살 가정주부예요. 사실 처음부터 전업주부는 아니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거죠. 사표를 낸 계기는 이제 막 입학을 한 아이의 이른 학교 시간 때문이었어요. 덕분에 요즘은 아이와 집에 가는 길에 군것질도 하고 동네 산책도 하면서 아이 키우는 맛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사실 사표를 내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경력이란 게 한번 단절되면 복귀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어린 딸을 돌봄 교실이나 학원에 보내는 건 마음에 내키지 않았거든요. 늘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느니 조금 아끼고 생활하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 결정했어요. 퇴사 후 전업주부가 되어 맞는 첫날은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10년 넘게 직장인으로 살아서 아침에 일어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더 자겠다는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등교 준비를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상 했던 일이라 익숙했죠. 하지만 딸아이를 교문 안으로 들여보낸 그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늘 출근 시간에 쫓겨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기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아이 손을 잡고 허둥지둥 달려오는 엄마들이요. 정확히는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엄마들의 차림이었어요. 다들 차림새가 엉망이었거든요. 모르긴 해도 아이들 등교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전쟁을 치른 듯 보였어요. 자녀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꾸밀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아예요. 7살 무렵 부모한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기왕 버릴 거면 아무 기억도 못하게 아기 때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엄마는 그러지 않았죠.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간 그날 엄마는 제게 그러셨어요.
여기 가면 학교도 보내줄 거야. 엄마가 돈 벌어서 데리러 올 테니까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알겠지? 저는 학교에 안 가도 된다고 울며불며 엄마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끝내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제 눈앞에서 까만 승용차를 타고 떠나버렸죠. 마흔이 된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행복한데도 제 마음속엔 아직 엄마한테 버림받은 7살 아이가 외롭게 남아있거든요. 저는 보육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아이들은 그런 절 따돌렸고 저는 어차피 엄마가 오시면 여길 떠날 거란 생각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계속 겉돌기만 했었죠. 원장님은 그런 저를 늘 마음 아프게 생각했어요. 아마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제 모습이 측은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전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동정을 받아야 하나 불만이었어요. 초등학생 시절 내내 말썽만 부리는 골칫덩이였던 저는 드디어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게 되었고 어쩌면 엄마가 졸업식에 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엄마는 결국 졸업식에 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친구들은 다 들고 있는 꽃다발도 하나 받지 못한 채 터덜터덜 보육원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저는 불량 청소년이 되었어요. 어차피 마음 아파할 부모도 없으니 막 살아도 된다는 이상한 오기가 발동한 거죠. 원장님과 담임선생님은 그런 저를 혼내고 달래며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모든 어른들이 다 저를 버린 엄마처럼 느껴졌던 탓에 마음의 문을 닫고 말았죠. 그중 제가 가장 싫어했던 부류는 보육원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선행조차 좋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눈엔 자원봉사자 모두가 자신들보다 불행한 우리를 보며 자신들의 인생이 상대적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걸로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마다 더 말썽을 부렸죠. 혹여 자원봉사자를 따라온 그들의 아이라도 있으면 야수처럼 달려들어 그 아이를 괴롭히곤 했어요. 덕분에 밤이면 일기보다 반성문을 더 많이 써야 했죠.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잠들 때마다 엄마를 원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말썽만 부리던 저에게 어떤 젊은 아줌마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아줌마의 관심이 싫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나쁜 말과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줌마는 그런 저를 입양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원장님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냐며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셨고 저는 저처럼 다 큰 아이를 입양하는 데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게다가 아줌마 남편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모습에 저는 점점 더 저를 입양하려는 아줌마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달라질 것도 없는 인생, 차라리 입양 가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한 방에서 여러 아이들과 바글거리며 사는 것도 지겨웠거든요. 그럴 바엔 가정집이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줌마의 집과 보육원을 오가며 지내야 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처음 보육원이 아닌 집에 들어가던 날의 기억이죠.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식판이 아닌 그릇에 밥을 먹는 따뜻함 같은 거였죠. 아줌마가 꾸며놓은 제 방에는 제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난생 처음 입어보는 잠옷이 있었어요. 솔직히 좋았어요. 저를 입양하겠다는 아줌마와 아저씨 마음보다 제 방에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한마디로 연극을 시작했던 거죠. 나를 입양해서 좋은 사람이라 칭찬받길 원하는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누구보다 불쌍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누릴 건 누리고 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연극은 대성공이었어요. 아줌마는 세상을 향해 가시만 세웠던 제가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온순한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저를 끊임없이 불쌍하게 생각하며 말도 하기 전에 많은 것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 연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집에선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학교와 밖에서는 제 본성대로 살았고 그런 저를 하늘이 괘씸하게 봤는지 교내에서 패싸움을 일으켜 제 본 모습이 양부모한테 까발려지고 말았거든요. 파양한다고 하면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다시 예전처럼 사는 거지. 차라리 잘 됐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저는 학교에 불려온 양부모 옆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선생님,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요. 패싸움이라뇨. 분명 억울하게 휘말린 겁니다. 가뜩이나 학교에서 보육원 출신이라고 애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서 내내 신경 쓰고 있었어요. 도대체 학교에선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생깁니까? 아줌마는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께 큰 소리를 치며 저를 옹호했고 아저씨는 그런 아줌마를 진정시키느라 애를 썼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줌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거든요. 그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세상에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줌마는 소고기를 구워주며 제게 다 괜찮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에 양심에 찔려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양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죄송해요. 사실 패싸움에 휘말린 게 아니에요. 제가 주동했어요. 여기 살고 싶어서 착한 애인 척 연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 그렇게 좋은 애 아니에요. 이번 일만 해도 그렇고요. 제게 잘해주셨는데 속여서 죄송해요. 다시 보육원에 가라고 하셔도 돼요. 다 제 잘못이니까 그래도 돼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이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아줌마한테 미안해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일어나. 이 사람은 몰라도 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솔직히 넌 별로였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가 영 틀려먹은 애 같지는 않구나. 그거면 됐다.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절대로 널 다시 보육원에 보내는 일은 없어.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다. 부모 자식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이냐? 비록 우리가 피는 섞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이야. 그러니 이제부턴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라고 해. 아, 강요하는 건 아니다. 비록 아저씨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로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처음엔 그렇게 무뚝뚝하던 아저씨가 딸바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3 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고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성적표에 고스란히 나타났고요. 전교 하위권이던 제가 성적이 급상승하자 학교에선 저에게 커닝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고 딸바보로 거듭난 아저씨, 아니 저희 아빠는 학교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빠의 성화에 선생님들 앞에서 제 시험을 쳤어요. 제 실력이라는 게 증명되면 누명을 벗는 건 물론이고 저를 의심했던 선생님들이 단체로 제게 사과를 하는 게 조건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어른들한테 사과를 받아봤어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이래서 아이는 부모의 그늘이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며 새삼 저를 위해 나서준 아빠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고마움을 보답하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침이면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엄마가 있었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오는 아빠가 있었기에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 사귄 친구들은 저희 과거는 물론이고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요. 그러다 제가 고2가 되었을 무렵 복도에서 우연히 같은 보육원에 있었던 1살 어린 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 동생을 보자 저는 화장실로 숨어버렸죠. 동생은 그런 저를 본 듯 찾아다니는 눈치였어요. 여태 잘 다녔던 학교에서 저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동생은 끝끝내 2학년 복도를 뒤지며 저를 아는 친구들에게 제 얘기를 떠벌리고 다녔죠. 그렇게 집에서 사랑받는 외동딸인 척하더니 고아였어? 그러니까 정말 소름 끼치지 않냐? 우리한테 신하영에 대해 얘기해준 1학년 애가 그러는데
걔 입양 전까진 완전 개날라리였대. 제 귀까지 들리는 저의 소문에 저는 학교가 지옥같이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내 발로 지옥까지 걸어가는 등굣길은 정말이지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학교를 빠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이 일로 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집에 연락을 했고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부모님께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저희 부모님은 학교에 가서 자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무슨 그런 일로 자퇴까지 하냐고 저희 부모님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여기든 다른 데든 다 믿을 수 없어 그래요. 저 우리 애 열심히 공부시켜서 보란듯이 좋은 대학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자퇴 처리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소문내고 다닌 그 학생을 홍계 조치할 테니 그만 노여움 푸세요. 선생님이면 이렇게 사방에 소문이 다 퍼진 곳에 자식을 다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식이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꼴 전 죽어도 못 봅니다. 그렇게 저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쉬움이요? 솔직히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꽤 실력 있는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검정고시는 물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모의고사를 보며 수능 준비도 했고요. 그 결과 저는 최고 명문대인 S대에 합격했고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저희 부모님은 기뻐서 오열을 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저희 노력보다 당신들 노력이 더 컸는데도 부모님은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따라 울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몰라요. 대학에 입학한 저는 꼭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던 어느 겨울날 동창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던 엄마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빠와 저는 무사하길 바라며 병원으로 갔지만 엄마는 끝내 숨지고 말았죠. 엄마를 무척 사랑했던 아빠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런 아빠 옆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망부석이 되셨죠. 그런 아빠를 보니 만약 내가 두 분의 친딸이었다면 조금은 더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아무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 죄송했거든요. 엄마도 안 계시는 집에서 아빠한테 부담드리며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휴학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은혜는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요. 그러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아빠는 저를 붙들고 가지 말라며 큰 소리로 우셨어요. 이젠 가족이라고 너랑 나뿐인데 가긴 어딜 가? 학교도 그냥 다녀. 마음 안 잡혀도 그냥 다녀. 너 하나는 내가 지키고 살 수 있어. 너 시집가는 날 아빠가 꼭 내 손잡고 식장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마. 그날 이후 아빠는 울보가 되셨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고 제 걱정이 돼서 울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시간이 암담해서 또 우셨어요. 툭하면 큰소리치고 무뚝뚝하게만 했던 예전의 아빠는 어디로 가고 울보에 겁 많은 쫄보가 되어선 점점 여린 사람이 되어가셨죠. 서툰 요리 솜씨와 살림 솜씨지만 저와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원하는 대기업 IT 업계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 합격 소식을 들은 아빠는 장하다고 엄마도 좋아할 거라며 울컥하셨죠. 이제 아빠는 우리 딸이 좋은 짝 만나서 시집가는 것만 보면 소원이었겠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평생 아빠와 함께 살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혼자 남겨질 아빠 걱정에 저는 일찍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인연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죠. 입사한 지 8개월쯤 되자 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가볍게 시작한 만남은 3년을 넘겼고 드디어 청혼을 받게 되었죠. 아빠 걱정에 제가 망설이자 아빠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할 일을 끝내게 됐다며 앞으론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겠다시며 저를 응원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고요. 어서 와요.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의 어머니는 예쁘고 상냥하며 친절한 분이셨어요. 아버지 또한 다정하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라 첫 만남인데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뵐 수 있었죠. 저희는 순조롭게 상견례를 마쳤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해 나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한 달쯤 앞둔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그 자리에 중년 여자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그분이 제 친엄마라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친엄마라면서 저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한테 먼저 찾아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남자친구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껏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가 입양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그래도 좋은 집으로 갔다고 해서 단념했는데 이렇게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친엄마의 말은 조금도 제 가슴에 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다릴 땐 안 오더니 결혼한다니까 이제야 나타난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엄마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번 생에 제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신 엄마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핏줄이란 게 정말 당기는 건지 생각처럼 친엄마를 완전히 밀어낼 수는 없더라고요. 자리 잡으면 널 꼭 데리러 가야지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나이가 많아지니 점점 더 어렵기만 하더라고. 미안하다. 엄마 많이 기다렸지? 친엄마의 사정을 듣고 나니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아빠에겐 죄송했지만 친엄마와 만난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리곤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왔죠. 친엄마는 은근히 혼주 자리에 앉고 싶어 했지만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문제가 결혼을 보름 앞두고 터졌지 뭐예요. 저를 찾아온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 입만 달싹거리시다 저희 친엄마와 만났다는 얘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친엄마라는 사람이 신혼집 근처에 자신이 머물 집도 구해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저히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가, 내가 정말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출생이 뭐가 중요하냐고 다들 그러지만 난 아무렇지 않게 넘길 자신이 없구나. 살다 보면 네가 실수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무심코 한마디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니? 게다가 네 생모가 우리한테도 그렇고 내 아들한테 뭘 요구할지 어떻게 하니? 네 아버지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얘기 좀 잘해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바로 일어나셨어요. 저는 친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조금 전 얘기가 사실인지 물었어요. 어머, 그 말을 너한테 고스란히 가서 전하든? 내가 뭘 얼마나 바랬다고. 난 그저 내 근처에 살면서 너 좀 도와주려고 그랬지. 설마 너한테 짐이 되려고 그랬겠어? 세상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입이 참 가볍구나. 그래서 결혼 못 시켜주겠대? 차라리 잘 됐어. 너 정도면 더 좋은 혼처자리 얼마든지 있으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어요. 결혼을 망설일 때 저희 아빠는 제가 좋으면 당신도 좋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뭐에 홀렸나 봐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 아무리 친모여도 나 용납할 수 없어요. 예전처럼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제가 효도를 해야 한다면 그건 당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날 키우신 우리 부모님이에요. 전화를 끊고도 감정이 복받쳐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사이 남자친구와 아빠한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을 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문자로 어머니께 얘기를 다 들었다며 자기는 절대 저와 파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어머님의 마음을 안 이상 저는 결혼을 감행할 자신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자 아빠는
유일하게 자신 있어 하는 카레를 만들었다며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아빠,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서야 먹어. 밥 먹었어? 먹고 온다는 말 없었잖아. 그래서 아빠도 안 먹고 기다린 거야? 시집가면 같이 먹고 싶어도 못 먹을 텐데 있는 동안이라도 같이 먹어야지. 아빠의 말에 울컥해서는 눈물이 났어요. 당황한 아빠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죠. 저는 낮에 시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아빠에게 전했어요. 결혼은 없던 일로 됐으니 앞으로 계속 함께 밥 먹을 수 있다고요. 전 애써 웃었지만 아빠는 웃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음날 아빠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 모르게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저는 너무 놀라 택시를 타고 아빠를 말리러 달려갔죠. 그런데 도착해서 아빠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어머님한테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로 표기된 제 이름을 보고 목이 메었고 아빠는 저를 위해 무릎까지 꿇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부인, 우리 아영인 제 딸이 맞습니다. 저와 하늘에 있는 제 집사람이 가슴에 품어서 공들여 키운 아이입니다. 사돈도 저희 애 예뻐해 주셨잖아요. 비록 우리의 친모가 신뢰를 범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디 애들 결혼은 무르지 말아주세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은 당황한 모습으로 덩달아 자신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영이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마음이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절절한 저희 아빠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빠를 모시고 그 집을 나왔어요. 택시 안에서 아빠는 눈물을 훔치셨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소리쳤어요. 그만 울어. 아빠는 나랑 사는 게 싫어? 이렇게 꼭 시집을 보내고 싶냐고. 아빠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눈물을 닦으시며 널 어떤 집에 보낸들 내 성에 차겠니? 네가 싫다면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지. 근데 아니잖아. 너 양서방 좋아하잖아. 새끼 마음을 다 아는데 어떻게 아빠가 가만히 있어? 내 엄마 있었으면 나보다 더 했을 거다. 너 중학교 때 생각 안 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쏟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울보 아빠의 딸이라 저도 눈물만 많아졌나 봐요. 그 후 시어머니는 당신 생각이 짧았다며 예정대로 결혼식을 하자고 하셨고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네 아빠를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겠더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결혼 전부터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다. 어쩌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는 심정으로 저를 품고 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아빠의 바람대로 아빠 손을 꼭 잡고요. 친엄마는 제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저는 모른 척 외면했어요. 나중에서야 제 결혼식에 친엄마를 초대한 게 아빠란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딸 결혼은 봐야 나중에라도 한이 없지 않겠냐며 정식으로 초대하셨대요. 친엄마는 부조금 봉투에 미안하다고 잘 살라고 쓰고는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엄마의 등장은 제 인생에 잠깐 맞이하는 재난 같은 사건이었어요. 재난이 지나고 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 저는 친엄마의 흔적에 한동안 끙끙 앓아야 했어요.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났고 우리 부부는 아이 소식이 없어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불임이었죠. 세상이 또 한 번 저를 시험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5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지금의 딸아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그때 정년퇴임을 하시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속 암자에 들어가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제 임신 성공 소식에 단번에 짐을 싸 돌아오셨지 뭐예요. 세상에 이런 아빠를 누가 친아빠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내 아버지 무서워서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못한다 라고 농담까지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아빠의 그런 사랑의 그늘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오늘처럼 교문 앞에 서면 엄마의 자리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순간 아빠 모습이 불썩 떠올라 전 끝내 웃게 돼요.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더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 부녀. 오래오래 부녀의 정을 나눌 수 있게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모님들께 배운 사랑 베풀며 살도록 해야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겪은 일이 하도 기가 막혀서 덮어두고 살다가 화병이 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요. 제게는 동갑내기 남편과 아들 둘이 있어요. 남편과는 20살 때 과자 공장 알바를 하다가 만났어요. 저는 간호대를 가고 싶었지만 대학에 뚝 떨어지는 바람에 공장에 나가게 되었죠. 그렇다고 가난한 살림 때문에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공장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재수학원 비용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시작한 거였죠. 남편은 그곳에서 제일 오래 알바를 한 고참이었어요. 공장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를요. 정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게다가 전 일머리가 없어서 남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았죠. 당시 공장 직원들 중에는 진짜 무서운 호랑이 아줌마가 한 분 계셨는데요. 저한테 늘 이러셨죠. 이렇게 손이 느려 터져서 뭘 하겠단 거야. 너한테 시키느니 거북이를 쓰겠다. 너 이러고도 월급은 받니? 아, 내가 사장이면 너 당장 자른다. 아줌마는 절 볼 때마다 한 소리를 했어요. 분명 다른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늘 저한테만 핀잔을 줬죠.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준 건 남편이었어요. 아이 참 누님, 원래 처음에 일 배울 땐 다들 실수하잖아요. 그때 제가 밀가루 한 포대 다 버린 거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봐주세요. 남편은 넉살이 좋아서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또래 공장 여직원들 대부분은 남편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은 키도 크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그런 남편이 유독 저만 챙기니 주변에선 시샘도 대단했죠. 남자라고는 아빠와 친오빠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는 남편의 특별 대우에 혹했고 결국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눈썹도 매일 정리하고 머리에 뽕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날 이후 우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일과 연애를 병행하며 전 6개월 정도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렸던 탓에 남녀가 사귀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았더랬죠. 연애도 순조로웠기에 이대로 결혼까지 가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집에선 제가 재수학원비를 벌려고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학원 등록을 안 하니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결국 전 부모님한테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들키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당장 공장 일 그만두라고 하셨죠. 지 힘으로 벌어서 공부한다길래 놔뒀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만 하고 다닌다고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일이고 연애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머리를 다 깎아버리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솔직히 저희 집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제 힘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는 절 기특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망을 안겨드렸으니 화가 나실 만도 하죠. 전 남편에게 집안의 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양복을 차려입고 저희 집에 당장 찾아왔지 뭐예요. 당당히 교제를 허락받겠다고 말이에요. 전 걱정이 앞섰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부모님께선 남편의 이런 박력 있는 행동에 반한 것 같더라고요. 전 이런 결과에 솔직히 어리벙벙했죠.
미연이가 꼭 간호대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니 미연이랑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걸 허락해 주세요. 남자답게 당당하게 교제 허락을 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전 내심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마음이 부모님께도 닿았는지 우린 교제를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대신 전 공장을 그만두고 재수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고요. 원래 대학에 뜻이 없던 남편은 저를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제가 다니는 학원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건지 평생 공부랑 담 쌓고 살았다는 사람 성적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해보니 재미도 있고 적성에 맞더라나요. 암튼 남편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턱하니 합격을 했어요. 저 역시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간호학과에 합격했고요. 이 소식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그 집안에서 대학에 들어간 건 남편이 처음이었던 거죠. 덕분에 전 결혼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널 만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학 문턱도 밟아보는구나. 내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인가 보다. 그렇게 우린 학업과 사랑 두 가지를 모두 쟁취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생활 중에도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어요. 우리 부부는 소문난 인기 커플이었죠. 서로가 첫사랑이었거든요. 너희같이 한결같은 부부는 처음 본다. 어쩜 만난 지 오래됐는데도 그리 애틋하니? 친구들은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전 그럴 때마다 가슴 뿌듯했고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 저는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늦게 배운 학문에 빠져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었죠. 그런 탓에 우리는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해야 했어요. 남편이 그간 해온 게 아까워 공부를 포기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친정이나 시댁에서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임산부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벌이가 없으니 딸기 하나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첫애 입덧 때는 어찌나 소고기가 먹고 싶던지. 원래 임신을 하면 생전 안 먹던 음식이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글쎄 남편이 소고기 등심을 사왔지 뭐예요.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 말이죠. 여보,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비싼 소고기를 사왔어? 남편은 꽁돈이 좀 생겼다면서 어서 먹으라고 하곤 자긴 입도 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위해 아끼던 책을 판 거였죠.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꿈을 꼭 이뤄주리라 결심했어요. 남편의 꿈은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러자면 유학은 필수였죠. 전 출산 이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간호사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남편을 독일로 유학을 보냈죠. 자신의 책까지 팔아가며 절 챙겼던 남편을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죠. 우린 그렇게 장거리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이 잠깐 한국에 들린 사이를 틈타 둘째도 임신했어요. 임신 중에도 병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전 남편 없이 혼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주변 사모들 옆에 있는 남편들을 보면 부럽긴 했지만 남편이 교수가 된다면 이런 외로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독일에서 학위를 딴 남편은 한국에서 돌아와 대학에서 시간 강사 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전 여전히 육아와 병원 일을 병행했고요. 물론 시어머님이 절 많이 도와주셨죠. 독일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준 제게 많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전교수만 되면 고생 끝이라며 절 위로했고 전 또 그 말에 좋아라 했죠. 남들은 돈으로 교수 자리를 샀네 어쩌네 하는데 제 남편은 정말 자기 능력 하나로 정교수가 됐어요. 교수 남편의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들. 어딜 가나 다들 절 부러워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말 그대로 된 거죠. 이날을 보려고 그간 그 고생을 했나 생각하니
스스로도 제가 대견했어요. 그래서 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죠. 남자들은 성공하고 나면 자기 힘들 때 뒷바라지해준 여자 뻥 찬다더라. 근데 넌 진짜 남편 잘 뒀다 얘. 네 남편 여전히 너라면 끔찍하잖니. 아, 교수 사모라니 정말 부럽다. 간혹 절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은근히 뭔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것 같았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남자들 탐내는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우쭐대지 말고 너도 조심해 지지배야.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저 웃기만 하더군요. 그런 여자들 말은 귀담아 듣지 말라고요. 그보다 이제 힘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더군요. 여보, 이제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하니까 당신은 고생하지 말고 남들처럼 예쁜 옷 사입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허전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순간인데 막상 그 순간이 되고 나니 왠지 멍하더라고요. 한참 걸어갈 때 몰랐는데 멈춰 서고 나니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에겐 기쁜 날이니까요. 솔직히 간호사 일을 그만두기 싫었지만 전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 역시 이 순간을 누구보다 바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한테도 가장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죠. 그래서 전 전업주부로 살기로 했어요. 병원 일에 시달리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살림만 하려니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러 다녔죠. 사람들 만나서 교수 사모님 소리를 듣는 게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어깨도 으쓱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이젠 두 아들 대학만 보내놓으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교수들이 학회나 세미나로 외부 활동이 잦은 줄 알았어요. 제 남편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남편은 학회에 참석하느라 강원도로 출장을 갔고 전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어요. 새벽 무렵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저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같은 시각에 전화가 오지 뭐예요. 그때마다 상대는 묵묵부답이었어요. 몇 번 반복이 되니까 무서워지더군요. 여보, 밤에 누가 장난 전화를 계속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봐. 신고는 무슨? 그냥 애들 장난이겠지. 그냥 둬. 전 좀 섭섭했지만 남편의 말대로 장난 전화일지도 모르는데 괜히 경찰에 신고했다가 아니면 난처할 것 같아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한테 그 일을 얘기한 이후로 장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은 학회차 제주도로 갔어요. 저는 급하게 짐을 싸느라 남편이 공항으로 출발하고 나서야 속옷을 빠뜨렸다는 걸 알게 됐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교한테 전화를 걸었죠. 학회요?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오히려 조교가 당황하더군요. 전 내가 착각한 모양이라곤 둘러대곤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이 일로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전 방안을 서성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그간 남편의 행적도 의심이 됐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더군요. 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암호를 풀었어요. 결혼기념일이 비밀번호더라고요. 일단 학교 폴더를 열고 이를 확인했더니 조교 말대로 오늘 날짜에는 학회가 없더라고요. 참담했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의심이 의심을 낳듯이 전 남편의 모든 행적이 의심스러웠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 결과 남편의 메일 속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구릿빛 피부에 야한 화장을 하고 벨리 댄스를 추고 있더군요. 나이는 제 또래거나 약간 어려 보였죠.
사진의 제목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영원한 청춘 경숙이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욕지기가 올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전 사진들을 USB에 따로 저장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추궁할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업체에 연락해 남편의 위치 추적이라도 할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남편이 코빼한테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제 화장품까지 사왔더군요. 저는 아들들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한테 말을 꺼냈어요.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학회에 간 거 아니지?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죠. 그때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나 그 여자 너무 사랑해. 그 여자랑 있으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강렬한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 여자는 내 태양이고 우주야. 남편의 헛소리에 전 쓰러질 뻔했어요. 당신 미쳤어? 아니, 학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방황한 거야. 그렇지? 이러지 마. 나 지금까지 여자라곤 당신밖에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좀 놔줘. 전 주저앉고 말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완전 미친 사람 같더군요. 지금껏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가면 애들은? 우리 애들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해? 애들도 나중에 커서 진정한 사랑을 하면 날 이해할 거야. 당신도 이젠 당신 인생 살아. 진정한 사랑? 그럼 나랑 한 사랑은 가짜 사랑이야? 당신 미쳤어. 완전 미쳤다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어떡해? 남편은 제가 울부짖는데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지금껏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착하고 가정적인 남편은 허상이었던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사기당한 것 같았죠. 무엇보다 견고할 줄 알았던 내 가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남편은 제 만류에도 집을 나갔고 전 남복이 창피해서 어디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문자로 이혼 통보를 해왔더군요. 그제서야 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만나는 여자의 정체를 캐기로 했어요. 먼저 USB로 옮겨놓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죠. 몇 번의 서칭을 통해 여자의 정체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꽤 알려진 인물이더군요. 덕분에 사진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벨리댄스뿐만 아니라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자칭 종합예술가더군요. 그러던 중 누군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에 대한 일종의 짧은 정리였죠. 인도 여행을 좋아하고 새처럼 자유로운 영혼이라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할 수 없다고 적혀 있더군요. 전 그걸 보고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과 그리 오래 만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용서만 구하면 모든 걸 잊고 다시 받아주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원했거든요. 등기로 이혼 서류까지 보냈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자 전화까지 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와 차는 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더군요. 전 서류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는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탓에 남편은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상 이혼을 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에겐 아빠가 학교에 일이 생겨서 한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돌아온 건 커다란 택배 박스였어요. 보낸 사람은 이경숙이었어요. 남편의 내연녀였죠.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박스엔 커다란 액자가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그 안에 든 사진을 본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오왕청심환까지 먹을 정도로요. 남편의 누드 사진이었거든요. 남편은 씨로라기 하나 두르지 않은 채 카메라를 향해 온갖 개품을 잡고 있었죠. 평생 봐왔던 남편의 나체지만 정말 더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하겠죠? 역겨운 것들. 액자에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아래 계좌로 5천만 원 즉시 입금 바람. 그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님은 절 잡아먹을 듯 눈을 붉혔어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 착한 애가 집을 나가니?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팔은 역시 안으로 굽더군요. 그렇게 절 아끼던 시어머니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전 숨길 이유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불어버렸죠. 어머니, 그 착하던 어머니 아들이요.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들한테 가보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놀란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꽃뱀에 꿰매 빠져 잠시 정신을 파는 걸 거라고 하더군요. 도통 말이 안 통했죠. 전 결국 시모에게 남편의 누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에그머니나, 도대체 이게 뭐니? 시모는 아랫도리가 훌렁 드러난 남편의 누드 사진을 보곤 그대로 주저앉더군요. 5천만 원은 또 무슨 소리냐? 이 돈은 안 보내면 사진이라도 뿌리겠단 거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5천만 원부터 구해놓으라더군요. 솔직히 그 돈 5천만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그러기 싫었어요. 여자에 미쳐서 내 뒤통수를 친 남편놈도 싫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아들 걱정만 하는 시어머니가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고 들참이었어요. 학교에 이 사진이 퍼지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 교수 인생은 어떡하니? 아이고, 우리 아들 총장까지 시켜야 하는데. 끝까지 잘난 자기 아들 걱정이더군요. 전 시어머니한테 그년한테 줄 돈도 없지만 있다 해도 절대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악다구니를 쓰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내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네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더군요. 실제로 만나보니 제 또래 같았어요. 치렁치렁한 생머리에 가슴골이 드러난 원피스까지. 딱 예쁜 여자 스타일이었죠. 돈은 언제 입금해 줄 거죠? 내가 돈을 왜 줘? 당신 미쳤어? 제 말에 여자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맡긴 돈 찾는 사람처럼 당당한 태도에 전 부하가 치밀었어요. 당신 남편 개털이더라. 그러니 당신이 줘야지. 사진값 안 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남편 직장 잃는 꼴 보고 싶어? 아무래도 이 여자는 상습범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상간녀에서 반반한 줄 알았더니 자글자글한 늙은 아줌마가 나왔대. 그리고 당신 지금 나 협박한 거 맞지? 내가 작정하고 걸면 당신 콩밥 먹게 될 텐데 어때? 먹여줄까? 여자는 당당한 제 태도에 기가 눌린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더군요. 모두 남편의 나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중에는 남편이 여자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있었죠. 이거 당신 아들들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네. 자식들이 받을 상처도 생각해야지, 안 그래? 자기 아빠가 저런 인간인 걸 알면 기분이 어떻겠어? 아, 불쌍해라. 그러니까 아줌마, 그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돈 보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면상에 마시던 냉커피를 부어버렸어요. 그때 카페로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군요. 여보. 남편은 절 보고는 놀랐어요. 그때 학생 몇몇이 남편을 보곤 인사를 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남편은 당황했죠. 그러자 여자는 미친 듯이 웃었어요.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사과해. 여자가 절 똑바로 쳐다보며 사과하라고 소리쳤어요. 전 무시하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절 잡더군요. 여보,
사과해. 당신이 잘못했네. 아무리 화나도 사람한테 커피를 쏟으면 안 되지. 남편의 말에 전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난 가정을 지키려 이 무례한 여자까지 상대했는데 남편은 오직 자기 체면만 중요했던 거죠.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았다니. 교수? 그깟게 뭐라고. 자기가 산 똥도 혼자 못 치우는 주제에. 결국 전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뒤늦게 알고 상처받을 바엔 차라리 제 입으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상대로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날 밤 상간녀한테 모든 걸 빼앗긴 남편은 뒤늦게 절 찾아왔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왜? 그년이랑 살지? 호구처럼 다 털어먹히고 나니까 이제 집 생각이 나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아이들은 남편을 보자 쏘아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아이들 방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아들이 대신 밖에 대고 소리를 치더군요. 역겹다고요. 그 말에 남편은 아이들 방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악어의 눈물 같았죠.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 이혼해주지 않으면 상간녀가 준 사진 학교에 보낼 거야. 그럼 당신이 그 애지중지하는 교수 더 이상 못해. 결국 남편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차를 제게 넘기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난 거죠. 뒤늦게 시어머니가 찾아와 용서를 빌었어요. 이제 그 여자가 이 집에 찾아올 일은 없을 거다. 내가 다 해결했으니.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착한 네가 한 번만 더 양보해다오. 응? 전 딱 잘라 거절을 하곤 시어머니와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얼마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간녀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하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교수직을 그만둬야 했죠. 상간녀의 잦은 협박 때문이었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요즘 저는 다시 활기를 얻었어요. 친한 의사 선생님이 개원을 했는데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복직을 했거든요. 누구 엄마, 누구의 부인이 아닌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게 되니 힘이 나더라고요. 역시 인생은 내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건가 봐요. 여러분도 누구의 인생이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